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산이 울리도록 요란을 떨었는데 결국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속담 뜻입니다. 어제 정부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에 시민단체에서 알려진 13명 외에 정부의 조사 결과 7명만 투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고작 7명 밝히느라 난리법석을 떨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의 이 같은 제한적인 조사가 결과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오늘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70명의 역대급 수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일단 이 7명까지 더해진 20명에 대해서만 770명이 조사를 하게 된다는 우픈 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차명 투기, 가족들의 투기 의혹은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7명.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사례는 7명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왜 감사원하고 검찰을 배제했느냐라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 조사의 한계인가요? 오늘 조간신문도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추가 적발 7명뿐 동아일보는 변죽만 울렸다. 변죽만 요란하게 울렸다. 합조단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4,000여 명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민변이 고발했던 13명을 포함한 20명을 수사에 의뢰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밝혀낸 건 7명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정 총리는 이제 시작이다. 샅샅이 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같은 날 청와대는 한 건도 투기로 의심될 만한 게 없다라고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셀프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번 의혹을 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번 수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민변과 참여연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하는 것 보셨듯이 한계가 뚜렷한 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가 주도 대규모 인권 유린이지만 끝내 단죄를 못했다. 한국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원장 특수강구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적용 법령 비상상고 요건에 안 맞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 거리두기 개편안을 꺼낼 타이밍을 못 잡는다. 결국 조금 전 발표가 됐는데 2주 더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바람 없는 봄, 수도권 초미세먼지 최고 6배 치솟아. 영상을 찍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없어요. 날씨가 좋다는 거죠. 미세먼지 영상, 빨간 부분들이 다 미세먼지인데 바람이 불 때는 미세먼지가 없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미세먼지가 또 가중됩니다. 언제 바람이 오느냐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제갈량이라도 불러와야 할 판입니다. 16일에 한반도에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강풍 불기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 심하다는 겁니다. 마스크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바람만 기다리는 나라가 되나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오신 정혁진 대표 변호사, 돌직구쇼 시그니처,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고작 쥐 한 마리 커지는 분노,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정부 일각에서는 검찰 없이도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왔는데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사 결과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13명 외에
정부의 1차 조사로 7명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7명.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조사단이라면서요. 역대급 수사 인원이라면서요. 어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와 LH를 전체로 전수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직원 14,000여 명 중에 LH에서 7명만 투기가 의심된다. 끝! 끝! 자, 그럼 차명으로 투기한 것도 이번에 못 밝혔고 LH 국토부 직원의 가족들의 투기 의심건도 전혀 살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만, 그러니까 땅 소유주랑 직원 명부만 대조해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지인 등의 차명 거래는 조사조차 안 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총리의 강한 의지까지 들어봤는데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시민단체가 발표한 것도 14명이었어요. 13명이었어요. 광명과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정부 조사 말고 그 작은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로 의심 건수도 13, 14이었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총리가 이잡듯이 샅샅이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1차 조사 결과가 7명이라 광명, 시흥, 시민단체만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상당히 많은데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봅니까? 7명. 국민적 분노만 유발시키는 정 총리의 발언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조직에 대한 공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범죄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흑묘, 백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정부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던지면서 실질적인 검찰 조직이 배제됐기 때문에 국민들 바라보기에 이 정도 선에서 혹시 조사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과거에 범여권이라고 비롯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까지도 나서서 현 정부의 행태를 날석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LH 직원들 왜 직원만 얘기를 합니까? 차명거래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빠져놓고 저는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얘기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청와대에 비서관급 이상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들은 다 빼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거면 LH 직원에 대해서 사장과 임직원들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방식의 발표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 때문에 국민적 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처음 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컨대 우리가 초반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강제 수사의 필요성 윤석열 전 총장도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사하다가는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자 요란하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7명만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땅 소유주랑 직원 명부만 대조한 수준이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겉핥기 쇼를 했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달았던데요. 겉핥기 쇼. 그렇게까지 이제 언론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이미 예견됐던 거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하고 입맞출 시간만 준다. 따라서 빨리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아서는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단 합동 조사에 힘을 실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된 게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13명 말고 7명의 LH 직원이 더 있다.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LH만 하더라도 본인 말고 가족이나 직계 좀비석은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앞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시간은 더 점점점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급 이상 비서관급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행정관의 가족들도 조사한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도시를 지정할 때는 국토부만이 아니라 국토부, 청와대, 여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자체, LH 다 신도시 이전에, 신도시 지정 이전에 거의 한 1년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2018년 12월 달에 3개 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거의 그해 초부터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또 현직뿐이 아니라 전직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조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합동조사에서 이루어진 1차 조사는 그야말로 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비서관급 이상의 가족들까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만을 놓고 그야말로 토지 거래 내역과 거래 그러니까 시스템과 그 이름을 비교해 본 것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차 조사에서 이게 다야? 라는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음에 조사들이 과연 신뢰를 얻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비록 어제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굉장히 말은 거창했지만 사실 울림이 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난해 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오히려 투기 의혹이 확산됐고 더 광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잃은 이 신뢰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게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정부가 밝혔듯이 이번 조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추가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강제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조사의 상징성이 꽤 크고 첫 조사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만큼 그 결과가 7명이 추가되는 것에만 그쳐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지가 논란인 상황인 겁니다. 어제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맞춰서 청와대와 SH공사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와 SH는 우리는 투기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급 셀프 조사. 자, 청와대 정만호 수석.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가족 368명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차명 거래는 확인도 안 했어요, 청와대도. 전직 참모들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 조사 한계 맹탕 조사라는 지적 나옵니다. SH도 우리는 무관한데요. 직원들과 가족들 6천여 명 전수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투기 의심 직원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주었습니다.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맹탕 발표였습니다. 고작 7명 뿐입니다.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련했던 조사였습니다.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까지 나서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앞서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속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칫 걱정되는 마음은 자, 이제 LH 7명, 20명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면죄부, 청와대 면죄부, SH 면죄부,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될 효과. 그렇게 되면 1차 조사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차명으로 거래하고. 그렇죠? 혹시 1차 조사에서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냐. 많은 조가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 그러면 그동안의 부동산 범죄 유형에 대해서 우선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LH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됐던 유형, 징계를 받았던 유형을 조사를 해서 그 유형별로 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부동산의 핵심은 결국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본인, 직원 본인입니다만은 가족, 친인척까지 범주를 넣고 또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일정 범위 기간에 청와대 전현직, 수석 행정관들, 또 LH나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던 몇 년 전까지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사 과정이고 조사 과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치고 이 다음 단계로서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시민단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고소고발이 될 수밖에 없고 경찰과 검찰이 손을 잡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같이 300명 전수조사 할래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여당부터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부터 우리 전수조사 하겠다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낸다면 결과적으로는 SH라든지 청와대가 셀프 조사로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명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만한 어떤 시그널을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실제적으로 변창흠 장관도 사실은 내가 문제가 되면 직을 내놓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그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런 정도 구체적인 문제를 일부의 일탈이라는 말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이 문제가 국민들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도 사설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동아일보 14,000명 조사에 7명 추가 적발, 불실만 키운 셀프 조사, 시민단체와 야당이 확인한 의심 거래만 100건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LH 직원 일부와 하위직 공무원들을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 2차 조사부터 수사 능력을 총동원해 투기 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비판했고요. 자, 다음 신문 조선일보. 폐가 망신 엄포 노턴이 고작 7명 추가. 입으로만 하는 LH 조사. 정부가 조사를 입으로 한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 하나마나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놓고 걸리면 폐가 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를 놓는다.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도 볼까요? 경향신문 사설. 한계 드러낸 LH 조사 강제 수사해라. 하지만 14,000여 명 중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고지고대로 믿을 시민 없다.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강제 수사 불가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로 명운을 걸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현재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검찰을 통한 강제 수사보다는 정부의 셀프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상당수가 셀프 조사 결과 이거 안 되겠다.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검찰이 앞선 강제 수사 때 어떻게 밝혀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친인척 지인까지 광범위 강제 수사를 했죠. 투기 사범 13,0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7명만 조사해서 걸러낸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왜 강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당은 국정조사 안 받는 걸까요? 아까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명동하면요. 다 도망가고요. 한 마리 어리버리한 쥐새끼 한 마리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와 수사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또 하나의 차이점은 조사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비상 시점에는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이 일반적인 그런 평상 시점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상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데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일반 평시에나 하던 그런 조사를 갖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명 적발인지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조사라는 수단을 썼을 때 이미 결과가 예견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 면죄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거는 셀프로 면죄부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납득할 만한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면죄부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리더이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 그 정부에서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도 자꾸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다 은닉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어주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비상한 수단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큽니다.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낍니다. 자, 이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딱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하겠다라는 목소리와 관련해서 이 와중에도 아직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놀이를 계속 하시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의 끝이 없다고 하십시오라고 윤희숙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서영석 의원,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근 그린벨트 상가 등 수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다. 신도시 지정 이전인 2015년 부동산을 샀다. 당시 광역철도 사업 등 개발 관련 호재 지역이다. 당시 서 의원이 경기도 의회 의원의 신분이었다라고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의 해명은 단순 투자용으로 사놓은 것, 맹지라서 내가 아주 골치를 앓는 땅,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주영 의원, 부친이 화성 남양 뉴타운 땅 150평 수십 명과 지분 쪼개기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 그 땅은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후 생각해 매입한 거다. 매입자가 안 나타나 정리 못하는 물건. 아버지가 사기당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부하겠다. 어머니께서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친 명의 11개 필지 땅값 최대 9분의 1로 축소 신고, 재산 신고한 공시가, 실거래가와 최대 9배 차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제기됐고요. 공시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투기는 아닌데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힌 겁니까?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까? 아닌데 그냥 환원하겠다고 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잘 안 가실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고 나니까 직을 던지면서 이거 나는 잘 몰랐고 우리 아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생각 아마 나실 텐데요.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이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죠. 첫 번째는 몰랐다.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공적인 활동들을 이어가겠다라고 보여줬던 게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져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물의 모습입니다. 윗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아랫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LH 직원들에게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첫 번째는
차명으로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텐데 나는 몰랐다로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이 LH 땅에 대한 분노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호적에서 파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엄정하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정도의 결기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관련된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세균 총리의 범죄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단에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만으로서는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김영주 의원님, 네. 양이원영 의원의 어떤 뭐랄까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모친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우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양이원영 의원은 사실은 비례대표이고 또 시민사회 활동가입니다. 근데 그런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민사회 활동가를 국회에 모셔서 비례대표로 했을 때는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건 그만큼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저런 분들이 적지 않이,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강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재산,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행태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 전체가 지금도 이 문제가 물론 시민사회의 고발과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로 부각된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투기 의혹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가 정계 진출하면서 같이 가져야 될 부담들에 대한 동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은 더군다나 위성정당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원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적으로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 구분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조순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양의원 모친 땅을 환원한다 이기 이전에 우선 반성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더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또 국민의힘의 김병민 의원의 의견,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변창흠 장관과 리더십.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건 중에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때 벌어진 일이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명 중에서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내에 변창흠 장관과 관련된 이른바 경질론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리에 연연하는 분 아닐 것이다. 책임있게 처신할 뿐이라 믿는다. 라고 일종의 사퇴 압박으로도 보이는 메시지를 냈고 박영선 후보 조사 결과 보고 변 장관 거취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박영선 후보의 이에 관련된 답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추가로 김종민 의원 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창흠 장관을 계속해서 신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변창흠 장관이 LH 성과급을 상당히 받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당시에 LH 사장으로서 성과급 7,986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
3년 분할로 지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투기가 있는데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의아한데 이렇게 투기가 있었는데 성과급을 저렇게나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의아하고 올해 내년에도 A등급 때는 변창흠 장관에게 향후 1억 5,721만 원이 추가로 성과급으로 지급된다는 것도 또 의아합니다. 이재명 기자. 사내에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뭐 저도 평가하시고 후배 기자들도 이제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가 좀 적절하고 냉철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LH가 A등급을 받았는지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건 이제 투기 전에, 그러니까 투기 사실이 확인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지금 상황과 반드시 연동돼서 평가를 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평가를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LH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조에, 국정 기조에 가장 충실하게 일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전혀 투기 사실을 몰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당장 정세균 총리부터 LH는 신뢰는 지금 회복 불능 상태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정부 내에서 이미 평가가 그렇게 내려진 거니까 국민들의 평가도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의 가장 큰 숙제는 변창흠 장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거취 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남지 않아 싶습니다. 이미 정세균 총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부분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심사숙고하겠다. 그게 아마도 이제 대통령, 청와대 입장과 여권,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1차 셀프 조사를 맡긴 것도 대통령이 한 거고 변창흠 장관한테 맡긴 것도 그리고 변창흠 장관에게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해라 라고까지 해서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변창흠 후보자를 당장 거취 문제에서 경질하기에는 굉장히 본인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을 빨리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마 정세균 총리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신뢰입니다. 다시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3기 신도시가 이제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각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마다 토지주들이 보상 업무를 거부하고 있죠.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보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집값이 뛰는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토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 LH 직원들이 그걸 활용해서 토지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1000제곱미터 단위로 지분을 쪼개고 그래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또 묘목을 심고 이런 이제 LH 직원들이 그런 보상 업무의 변화를 누가 빨리 알고 그것을 이제 투기 수단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지에 있는 땅 소유주들은 굉장히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결국 제가 볼 때 변창흠 장관이 계속 그것을 장관 리더십으로 3기 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정진하라.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변 장관이 성과급을 이미 지금 7,986만 원 받았고 올해와 내년에 LH가 A등급을 받는다면 총 향후에 1억 5,72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D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수령한 3,993만 원을 빼고 6,389만 원을 더 2,396만 원을 더 받아서 총 6,389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도 6,400만 원은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참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양이원영 의원, 그에 앞서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랬대. 변 장관이 갑자기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성과급을. LH 사장 재직 시 평가로 얻거나 받게 될 성과급을 저는 기부하겠다. 때 아닌 기부인데 아까도 제가 성과급 이제 환급과 관련된 질문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아니 떳떳하다면 성과급을 받으면 되고 환원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면 조용히 기부하면 될 일이지. 네.
본인의 경질론과 사퇴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 성과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국토부가 기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성과급 본인 환원은 개인 자유지만 성과급을 환원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퇴론, 책임론과는 무관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기부천사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부를 보면서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련된 사건 처음 불거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일은 변창흠 장관 재직 시 LH공사 사장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즉각 경질하면 됩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적폐 운운하면서 과거 정부 지우기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까지 나서게 되니까 해임 건의안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이거 윤진숙 장관이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격 경질 해임에 나서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전격 경질 해임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창흠 장관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만 가지고서도 LH공사 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대해서 총괄적인 인사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사권에 대해서 부담이 있겠지만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나섰으면 국민들이 현재 LH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들 거의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거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의겸 대변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뜨겁게 나서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경질하고 경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혹시 내부 자료, 청와대에 있거나 공직에 있게 되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국민들의 정보 수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혹시 부동산 매매한 것 아닌지 전격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직에 명운을 걸라고 했으면 과연 이를 바라보고 지켜보던 LH 직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이렇게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 기부천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 국민 분노 유발하는 발언들을 공직자가 쏟아내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격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지도부의 견해였고 물론 이 공직자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돼서 어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겠지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이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이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부란 것은 기부하는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나보다 낮은 자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베푸는 의미의 그런 기부들이 자꾸 이제 순환이 돼야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데 뭔가 본인의 문제가 불거질 때 기부하겠다. 본인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부하겠다라는 것은 이 기부만 놓고 봐도 이게 상당히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에 조금은 좀 우려가 좀 들어요. 이 부분. 이제 사실은 뭐 기부가 좋게 느껴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바라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기부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 직을 던지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습니까? 예. 내가 직을 던지면 그냥 직을 던지고 또 가서 정말 기부할 거면 기부하면 되는 것인데 기부하겠다는 먼저 낸 것은 본인 스스로도 뭐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상기 신도시 때까지 나는 이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본심인 것이고 그 대신에 미안하니까 일단 기부를 하고 하는 안을 하나 만지작거린다고로밖에는 안 읽힌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기부천사라는 엔젤식이었던 좋은 선의의 어떤 느낌으로 보여집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 하다가 걸리면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이상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수, 강제 집행 이것이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 견해. 그러니까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부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기부에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사태, 검찰이 2, 3년간 뭐 했냐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는 부분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죠.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때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 논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거 안 밝히고 뭐 했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무당이냐? 막말하는 추미애 전 장관 같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럼 2018년에 문 정부는 뭐 했나? 정부는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냐?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궤변이다 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박범계 장관은 검찰이 2, 3년간 뭐 했냐? 이 말인즉슨 윤석열 전 총장직에 있을 때 이거 수사 안 하고 뭐 했냐? 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검찰 내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검찰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 남 탓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비록 그 당시에 뭐 작년, 재작년에는 장관이 아니셨을지 몰라도 지금 현직 장관으로서 만약에 검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터졌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네가 잘했니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결과가 뭐냐면 어제 나온 것처럼 7명, 뭐 다음 2차 조사 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실 말씀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검찰이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니까 검찰력까지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갖다 하겠다. 아까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묘냐 백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가 있겠느냐. 이걸 갖다가 봐야죠.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른 게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거고 현실적으로도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와중에 LH공사 사람들이 그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죠. 분노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허탈해지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딱 그런 상황인데 이때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관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 들어봤고, 물론 정말로 정부가 1차 조사한 것처럼 변 장관의 주장처럼 20명, LH 내에 딱 20명만 일부의 일탈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패러디가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LH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LH 혼자 땅 산다. 자, LH 내부자들, LH 내부자들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내부자들. 그리고 다 내 거야. 다 LH 거야. 아까 내부자들은 또 LH 부자다. 다 내 거야. 다 LH 거야. 거야, LH 거야. 자, 3기 신도시 예정지 묘목 심기다. 제가 프랑스 여수 갔을 때 참 감명 깊게 봤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LH 다녀. 이 한마디에 뭐다. 이런 패러디들이 지금, 자, 모두의 마블이 아니라 LH 모두의 마블이다라는 거고요. 시흥, 광명, 부천, 신도시들이 쫙 있군요. 2021년 신직업 등급표 1등급 판사와 LH 직원이 1등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패러디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과 이번 보궐선거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번 보궐선거 간의 상관관계는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범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38.4%,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8.3%이고요. 이건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현재 나왔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가상대결 결과 박영선 39.5, 오세훈 44.3. 선수를 바꿔서 박영선 37, 안철수 44.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간에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이른바 본선 경쟁력이 다소 저평가됐던 여론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군요. 유사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박영순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박영순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박빙의 이제 승부를 펼치고 있죠. 38.4대 38.3. 그렇죠.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 조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박영순 후보에게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조사를 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쟁력보다는 야권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조사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지금 KBS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적합도에서는 야권 후보로서 누가 더 적절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두 양쪽이 거의 이제 팽팽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양쪽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야권에서는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야권 단일화를 만들 것이냐 이 논의를 오늘도 또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KBS 조사 때문에 더 신경전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를 꺼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야권의 대선 주자로 뭐 합류할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누구로 단일화되냐는 앞으로 야권에서의 대선 구도와도 그냥 연관이 돼 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쪽으로 그냥 힘이 쏠린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제3지대에서 뭔가를 모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제 구도가 되는 거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제3지대에서 야권 재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야권의 대선 구도도 이번에 단일화의 과정을 지켜본 뒤에 윤석열 총장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되느냐가 앞으로 야권 대선 구도가 제3지대 쪽으로 힘이 실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리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일화 경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3명이 나온 줄 알았어요. 농담인데 김영주 의원님,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내가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보다도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라고 자부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둘 중에 선호도를 물었을 때 38.4, 38.3, 그리고 상대랑 대결을 했을 때도 44.3, 44.9.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내가 어느 후보보다 여론조사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네요. 적어도 이 조사에선. 그동안 한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정점에 있었다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움직이는 후보인데 그 트렌드가 상당히 올라가는 후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의 더 확장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초조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어떤 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대당의 어떤 결집이라고 했을 때 당력의 파이 자체가 국민의힘 쪽이요, 오세훈 후보 쪽이 훨씬 큽니다. 갭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혹은 지난 어쨌든 그 나경원 후보들과 4명 후보들과의 선거 결과가 그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결집해서 오세훈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았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냥 개인을 가지고 선택한 것보다는. 그렇다면 상당히 그 충성도가 굉장히 센 콘크리트한 지지를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중도가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힘, 즉 여전히 말하자면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지만 국민의힘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충성도 경쟁에서 오세훈 후보 측이 좀 더 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렌드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후보의 인터뷰도 준비해봤는데 둘 다 이제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묘한 어떤 감정선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지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걸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저희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해서 협상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에 동의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꿋꿋하게 밀고 가겠다. 저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매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를 낸 유일한 후보입니다. 야권 지지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이 무리가 없이 그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지금 미묘한 어떤 것 여러분 어떻게 캐치하셨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추세를 봐라 라고 굉장히 강조했고 안철수 대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라고 자신감을 표현했지만 오차범위 밖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줄곧 자당의 후보의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한국일보가 분석한 기사인데 검색량을 한국일보는 주목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단일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확정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라고 그제도 자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최근 구글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론의 관심과 주목도를 반영한 지표에서는 오 후보가 우세하다. 그러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가 진짜다 라고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지도부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김병민 위원이 말하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철저하게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발언이다라는 말씀 전제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 검색량 뭐예요? 구글 트렌드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 가지 먼저 사실을 좀 분명히 바로잡고 싶은 건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김종인의 자신감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구글 트렌드 지수를 얘기합니다. 김종인의 자신감 믿는 구석이 여러 가지 한 10가지 보따리 중에 한 1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뭐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글 트렌드 지수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그 관심도가 집중되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오세훈 후보의 구글 트렌드 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뒤처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들을 이 기사는 싣고 있는 거라 지난번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예측하셨던 분이 여기에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 TV를 지켜보고 있는 돌직구쇼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제 앵커의 반박성 질문. 그러니까 검색은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오세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색이 는 거지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 우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늘었던 지표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의 후보로 됐던 게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생각해볼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일주일 상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저께 국민의힘 서울시의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발족식에 가서 참석해보면서 느꼈던 건 아마 오셨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당이 언제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2017년도 탄핵 이후로 모두가 뭉쳐서 선거에 한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는가?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49개 당협위원장들이 다 뭉쳐갖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만들겠다고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힘의 분위기가 모이는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건 기정의 사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제가 갑철수입니까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토론 이후로 안철수 대표가 쭉 무너지는 모습들을 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야권 지지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대표 토론 나가서 박영선 후보가 붙었을 때 이 토론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 붙여지고 난 다음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들까지 지켜본 여론조사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야당의 네, 어떤 네. 희망과 바람을 담은 지도부의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 못지않게 국민의당에서도 굉장히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과연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이 일단은 현재 상황이다라고만 앵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여론조사는 우리가 확실히 이기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제 여권에서 박영수 후보가 윤 총장은 나랑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내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할 거다는 건 다 카더라다, 거짓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우리가 언론에서 드러나듯이 정동영, 김한길과 가깝다. 윤 전 총장이. 예. 그런 기사가 일부 떴지 않습니까? 김한길과 박영선 두 분은 또 가까운 걸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 시절에 말하자면 박영선 전 장관이 정계 입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연동했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데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당내에서는 저게 별로 좋은 얘기는 또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문과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 내가 가깝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아니 박영선 후보가 우리 후보인데 예. 윤 전 총장과 가깝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의 의도는 야권과의 친화성을 끊어내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람은 여전히 야권 후보가 아직 다 메이드된 건 아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야권의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효과는 없다. 이걸 끊어내는 거. 윤석열 효과가 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일단 잡아내기 위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정략적인 발언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의 어떤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인데 오세훈 후보는 윤 전 총장과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모종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정식 의사소통은 아니라는 거죠. 안철수 5년 전 만남 당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통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다. 아니, 저희들도 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5년 전 만남 당시를 꺼내든다.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두 분 다 하고 있지만 굉장히 모종과 간접적이다. 이 상황에서 아까 박영선 후보가 나는 직접 연락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김한길 의원과의 관계는 2013년도니까 8년 전 얘기예요. 오히려 이쪽은 8년이다. 네. 근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냥 뭐 서로 간에 그분들이 소통하고 톡 나누고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잘 지냈냐 덕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결합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사실은 설이 난무한다는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나온 김에 후임 검찰총장 추천위의 인사가 논란입니다. 인선이 논란인 건데 윤 비판 인사로 채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가 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9명 구성을 완료했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을 제기했었고 반감 표시 수차례했었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윤 지인계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들어가 있고요. 윤 전 총장을 비판해 온 바 있는 인사들로 후보 추천위가 상당수 채워졌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총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검사만 검찰총장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15년만 일을 했으면 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검찰청법에도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검사 출신 변호사, 그 다음에 검찰국장 현직, 그 다음에 그 법원의 그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 뭐 변협회장 이런 분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장은 9명인데 위원장은 누가 선임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변협회장 이런 분들 빼놓고는 아마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 총장에 대한 색깔 지우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윤석열 총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분이 아마 지금 그 후보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선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딱 누구라고 찝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후보로 추천이 될까, 지금 뭐 언론에 그 이름이 나오는 몇몇 분들이 정말로 추천이 될까,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백신을 접종 맞고 30대 의료진이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이상 증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추신수 선수 두 번째 하플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A가 요양병원 원장님을 먼저 취재를 해봤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 증상은 없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접종 당일 저녁에는 정말 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3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접종하신 분들 중 한 30-40%가량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적인 대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사 김씨라는 유튜버가 30대의 어떤 의료진인데 유튜버에 비슷한 내용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독감 백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상당한 고열, 그리고 우한, 인후통 같은 독감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젊은 층에게서 30, 40대 의료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굳이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굉장히 그 독감 백신과 다른 이런 면역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면역 작용이 활성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그 방역 당국이 밝힌 것도 한 54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이미 이상 반응이 한 7,600여 건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꼭 부작용이라거나 이것 때문에 뭐 백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 반응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30대 의사 유튜버나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요양병원 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연령층에서는 이런 이상 반응이 덜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바이러스 노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덜 나타나는데 30, 40대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고, 다만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당국도 젊은 층이 백신을 맞고 나면 하루 정도 휴가를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해열제를 먹는 것도 권장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알고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도 응급실에 거의 하루에 정말 10명 넘게 백신 맞고 부작용 증상으로 오시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맞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제 제 근무하는 기간에만 해도 그 8시간, 9시간만 해도 3-4명 정도가 오셨거든요. 강한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대비를 좀 하고 맞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는요. 추신수 선수인데요. 어제 상견례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선후배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일단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하고 한마음으로 잘 맞춰가지고 이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사실 저한테 17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웠던 번호고 항상 제 이름 뒤에는 17번이 있었거든요. 정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태양 선수가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제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선배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선배님이랑 같이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죽을 때도 차고 죽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봐봐요. 저 죽으면 차고이 나죠. 네, 추신수 선수가 이제 등번호 17번을 양보한 이태양 선수에게 수천만 원의 시계까지 줬다라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다시 재입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안 된다. 사실상 신임 공수처장이 우리 공수처는 수사할 역량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라며 다시 검찰로 재이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영신 변호사님. 네네.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도 이성윤 전 지검장은 공수처로 넘기고 다시 검찰로 재이첩해서 안 된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지금 공수처장이 스스로 우리 공수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말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진욱 처장은 당연한 조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스스로 수사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찰로 보내는 방법, 두 번째 검찰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로 보내봤자 다시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 다음에 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 감안해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김진욱 처장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앞으로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수처가 해야 할 수사 역량일 경우에는 검찰이 무조건 공수처로 넘겼다가 다시 공수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공수처의 역량이 개선될 때까지 그 시간적 허비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 문화적인 정비를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직까지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처럼 1년에 한 4-5건 정도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사건의 중대 사안 그리고 얼마나 고위직이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서로 그런 쓸모없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그런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네, 뉴스 속보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세간을 충격적으로 만든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판합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함 김진입니다. 지난번에 경북 구미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살 여자 아이의 시신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반전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 투성이 이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 사건 박선배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미스테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방치 사망한 여와 친모가 따로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구미 3세 여와 무슨 일이?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사망이 6개월 이상 경과가 됐다. 굉장히 오랜 시간 경과됐다는 거예요. 사인 확인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홀로 3살짜리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22살 엄마 김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3살짜리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이 매정한 엄마, 검찰 송치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왜 아이만 두고 나오셨어요? 이사갈 당시에 애기는 살아 있었습니까? 11월에도 애기 사진 올렸던데 일부러 같이 사는 척 위장한 겁니까? 아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미안하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 박성호 변호사님, 이 22살의 엄마가 그때 당시에 왜 이 3살 여아를 그렇게 장기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겁니까? 구미 빌라에 살던 김 씨와 3세 여아, 지난 2월 10일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이 김 씨의 친정 부모에게 합니다. 친정 부모가 김 씨의 집을 찾았다가 3세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김 씨의 친모가 경찰에 외손녀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 김 씨는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가면서 3세 여아를 방치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재혼한 남성과의 살림을 위해서 친딸을 버려둬서 결국 사망을 했고 이걸 친할머니가 가서 발견해서 신고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DNA 검사 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진 3살 여아의 엄마는 김모 씨로 상당히 매정하다라고 알려졌었고 이거를 발견한 게 외할머니로 알려졌었는데 DNA 검사 결과 알고 봤더니 숨진 3살짜리 여아의 엄마가 22살 김모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3살 여아의 친모로 DNA 결과가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엄마인 줄 알았던 김모 씨는 언니가 돼버린 결과가 DNA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 변호사님 뭐 굉장히 지금 제 머릿속에 궁금한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한 걸로 알려졌는데 손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발견한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숨진 아이의 진술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황으로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의외로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 그렇죠. 2차, 3차 검사 결과를 거쳐봐도 역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경찰,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결국 외할머니인 석 씨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와 숨진 3세 여아가 친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김 씨의 전 남편과 3세 여아 사이 역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감정 결과가 회신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유전자는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엄마였다라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외할머니 아니죠. 이제 친모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왜 바꾸신 거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딸이 맞아요?
본인 아이가 아니.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쓰신 말 없으세요? 신기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주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정작 이 외할머니, 아니 친모는 내 딸이 아니다. 난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스테리. 손녀가 딸로. 그렇다면 진짜 손녀는 어디에?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손녀가 딸 된 친딸인데 보세요. 외할머니를 알려줬던 성모 씨가 지금 친모로 나온 상황에서 이 성모 씨의 주변에 있었던 한 남성에 대한 DNA를 현재 경찰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자, 딸과의 연관관계를 보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모 씨의 남편과 낳았던 이 딸, 그러니까 당초 엄마로 알려졌던 딸은 언니였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전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낳은 진짜 소녀. 이 소녀가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여아는 성모 씨의 딸이었고 진짜 딸의 딸, 손녀는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이다라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가계도만 보면 경찰의 의심은 이 성모 씨가 진짜 손녀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 뭐 이거예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 씨의 남편과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과의 낳은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석 씨의 주변남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 주변남과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석 씨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신이 낳은 딸임을 숨기기 위해서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석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3세 여아 살인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혐의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석 씨의 딸, 사망한 3세 여아가 아니라 딸의 딸, 즉 김 씨의 딸은 직접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실, 딸이 실제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정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딸, 즉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와 딸, 그러니까 엄마와 본인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딸을 낳았다는 거고, 그렇죠. 이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을 손녀인 척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인정되어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재판부도 유전자 검사 등의 정확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 그럼 진짜 손녀는 어디 있을까라는 것과 왜 바꿔치기를 했을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은 그럼 이 성모 씨의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딸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 이건 뭘까요? 친모로 알려졌던 딸 김모 씨.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 숨진 딸 친부와 오래전 헤어져 애 키우기가 힘들었다. 자, 경찰이 당신의 딸이 아닌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니까 어리둥절해 했다라는 건데, 박성현 변호사님, 아니 본인과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각각 딸을 낳았는데 자기 딸이 아니라 사실은 여동생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3세 여아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딸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씨의 경우에는 이사 3개월 뒤에 자신의 SNS에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김 씨도 3세 여아가 실제로 내 딸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전 남편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중순에 구미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딸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등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즉, 김 씨의 전 남편조차도 이 딸이 자신의 친딸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외할머니가 본인 딸 부부도 모르게 자기의 딸을 손녀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진짜 소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이번 사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사건이 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좀 파헤쳐 주셔서 추후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매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11일 방송한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담은 중국 배추절임 영상과 관련해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중국 세관 당국이 수출용 김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보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2사말루의 주제는 7명 셀프 면제부 논란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보다 더 깊숙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